당신의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부자든 빈자든 문제는 돈입니다. 부자의 고민이 뭘까요? 돈과 자녀입니다. 빈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노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08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는데 돈과 자녀에 관련된 거 커다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인 가구당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약 3억 6,700만입니다. 3억이 넘습니다. 3억 6,700만. 평균 인간, 평균 노인 홍길동은 평생 자녀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3억 6,700만을 현재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복지부에서 만 78명을 설문조사로, 면담조사로, 방문조사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통계보다도 거의 정확할 겁니다. 자, 이 중에 부동산은 얼마나 될까요? 역시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사는 이 전주에 한 3억 아파트면은 아마 중간 정도 되려나요? 그럴 겁니다. 괜찮은 편에 속할 겁니다. 서울에서는 평균 10억이라고 하니까 10억은 돼야 되겠죠. 그 부동산이 여기서 차지하는 게 3억 1,800만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뭐 4천 안팎되고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녀 가르치고 노인이 돼가지고 남는 자산은 자기가 사는 집 그거 하나가 대부분입니다. 제 부모, 제 처가 그 장인 장모, 제가 사는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 아마 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즐비할 겁니다. 그러나 슬퍼할 거 없습니다. 살아야 하잖아요. 더 사망 시에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남을까요? 자, 대개 상속을 받을 때가 60대 후반이나 70대입니다. 지금 부모들 죽을 때까지 물려주지 마라. 믿을 건 돈밖에 없다 해가지고 끝까지 거머쥐잖아요. 이거는 일본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받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주면 자기 맘대로 안 움직여요. 돈 가는데 맘 간다고. 돈 가는데 자녀도 간다고. 자녀들도 돈 따라다니고 부모가 상속 안 해줬을 때는 그렇게 집에도 자주 오고 전화도 자주 하던 친구 재산 물려주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또 이 상속에 대한 소송을 부자간에 벌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망시까지 해서 꽤 남은 돈을 직전에 물려준 게 아니라 미리 물려줬더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2억이는 남을라나요? 살아야 하니까요. 65세 이상을 조사했으니까 평균 나이가 75세다 하더라도 지금 조사 대상이 평균 수명은 80대 중반 안팎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소득원이 노인 되면 많이 끊기기 때문에 사망 시에는 2억 남을까 말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자녀가 둘이면 2억이면 1억씩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역시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줘라. 자녀 균등 배분. 이게 51.4%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싶다. 여기에서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누구를 줘 죽이는 나 배우자 쓰고 가야지. 이게 2008년 이후로 3년마다 조사하는데 작년에 조사한 최고의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려 얼마나 되느냐? 다 쓰고 간다. 결국 상속받아야 할 사람은 나다 하는 게 24.2%입니다. 3년 전에는 어땠는데요? 17.4%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2020년에 17.4%였던 것이 무려 4% 안팎이 4%포인트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의식이 변했다는 거죠. 그거는 물려줄 자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 그래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자,
여기 나왔잖아요. 노인 4명 중 1명은 상속 안 하고 다 쓰겠다.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고 가겠다 이거예요. 자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노인들은 또 어떻게 사느냐? 노인들 셋 중 하나는 나 혼자 산다. 그리고 24%는 역시 넷 중에 하나죠. 재산 다 쓰고 가겠다. 쓰고 갈 것 그랬잖아요. 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도 또 신문 나오죠. 신문마다 다 나오고 있잖아요.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실소, 소득, 교육 수준이 높은 신노년이 39%나 된다. 이게 고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조사해 보니까 만 78명, 40% 안팎 이상이 고졸 이상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 어떻게 하느냐? 자녀 균등이 아니라 나한테 내가 다 쓰고 가겠다. 그 다음은 이제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부양자녀 그 자녀에게 8.8% 주고 싶다. 그 다음 순서는 가난한 자녀에게 8.4% 아픈 손가락한테 8.4%를 주겠다. 그 다음에 아주 많이 변한 게 바로 뭐냐? 장남이에요. 장남. 저도 오남 일녀의 장남인데 조선시대 같으면 재산도 권력도 장남한테 주려고 했죠. 이제 변했어요. 장남한테 주고 싶다 하는 것은 6.5%예요. 그러면 이거 2000년에는 얼마였었느냐? 13.3%였어요. 2020년에는 13.3%가 여기가 그러니까 제일 변했었어요. 어찌 보면 장남들에게 주겠다. 장남에게 많이 이렇게 주겠다고 2020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늘어난 대신에 이런 것들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장남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바람직한 현상이죠. 좋게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0.6% 정도는 자녀가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타 0.1% 이렇게 하면 100% 되잖아요. 자, 재산 3억 6,700만 중에 아마 사망 직전에는 2억 남을까 말까?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균등배분 51.4%. 아니야, 내가 쓰고 갈 거야. 배우자가 쓰고 갈 거야. 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그래도 많이 줘야지. 8.8%. 합리적이죠, 어찌 보면. 아니야, 아픈 손가락 가난한 자녀에게만 줄 거야. 8.4%. 비슷하죠. 이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녀들끼리 으르렁거리지 않아야 되죠. 자녀들끼리 합의해야 되는데 내가 더 부양했는데 내가 병원비 더 냈는데 내가 더 용돈 더 줬는데 이렇게 저렇게 나오면 복잡해지죠. 이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더 가난한데 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고 저찌고 하면 또 복잡해지죠. 그러나 부모의 뜻을 따라야겠죠. 장남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요즘 뭐 75세 이상 같으면 자녀들 서너 든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한둘인데 장남이고 뭐고 따질 계제가 아니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늦게 저 같으면 60대 후반인데 늦게라도 부모에게 뭔가를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럼 부모 자산이 없는 사람 어쩔 것이냐. 자, 줄래야 줄 게 없다. 나 쓸 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생각보다 오래 살죠. 생각보다 재산은 없죠. 그리고 생각보다 돈은 많이 들죠. 그런데 자녀에게 넘치겠느냐. 내 웅덩이를 채워야지. 이런 부모들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여기는 평균이니까 그렇지. 이를테면 65세 이상 먹은 그 회장들 이런 사람들은 평균을 많이 채워줘서 그렇지. 실제로 평균이 중위소득으로 하면 이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아마 2억을 막. 그러니까 사망 시에는 거의 재산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혼자 사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노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노인은 몇 살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걸 물어보니까 71.6세였어요. 노인 연령. 당신이 생각하는 적정한 노인 나이는 얼마느냐? 노인 연령을 물어보니까 71.6세. 71.6세는 먹어야 노인이라고 하지. 어디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어찌 보면 60대들은 그런데 무임승차다 뭐다 이런 것이 65세부터
법적인 그 노인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이 아주 급증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 쓰고 가겠다. 너희들 상속받을 생각하지 마. 상속 줄 돈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녀에게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없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 내가 그때 고등학교 간다고 할 때 딸내미가 대학까지 합격해놨는데 딸이라고 오빠는 가르치면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내가 그때 부모가 도와줬으면 그 세대가 자녀에게 용돈도 더 주려고 막 더 도와주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손자에 대한 책임도 책임감 있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쓰고 가면 돼요. 부동산밖에 안 남는데 이거 연금화 시켜가지고 쓰고 가면 돼요. 그것도 부족할지도 모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리고 가난한 자녀가 어찌 보면 빨리 속을 차리는 측면이 있어요. 편부모, 호래비 밑에서 자란 자녀가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효도도 하고 부모가 땅 팔아서 가르치려고 하면 나 고등학교 나왔으면 됐다고. 야간대학 제가 알아서 다닐 테니까 고아가고 독학할 테니까 이렇게 속 차려가지고 오히려 그 땅 안 판 것이 부자가 돼가지고 진짜 부모도 부자 되고 상속재산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쇠가 빠지게 혀가 빠지게 전라도 사투리는 쇠가 빠지게 그러는데 혀가 빠지도록 자녀를 밀어줬지만 속도 못 차리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녀가 영광이 아니라 자녀가 걸림돌이 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부모로서 자녀까지도 많은데 그 자녀를 고등학교로도 가르치고 대학교 가르쳤으면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왜? 빈자의 고추밭에서 나오는 돈, 배추밭에서 나오는 돈, 수박밭에서 벼농사 지어가지고 마련한 돈이 강남에서 나오는 수표하고 다르다고요. 같은 10,000원이더라도 돈에도 품질이 있는 거거든요. 빈자의 10,000원과 부자의 10,000원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부자로서 부모가 못 밀어준 측면이 있죠. 가난하기 때문에 참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어렵게 다닐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서로 이 끈끈한 관계가 맺고 자녀들끼리도 서로 도와서 형제의 우애도 쌓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더 고생을 부모도 하고 자녀도 했지만 그 자체가 위대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실제로 고비용 저효율 자녀 양육 교육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비용을 지출했다고요. 왜 이게 상속재산이 없습니까? 상속해줄 재산이. 사실은 자기한테 투자 안 하고 자녀한테 다 투자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없는 집에서는 어찌 보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배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상속은 사실은 이 빈부의 고착화, 그리고 자녀의 어떤 의존심을 강화, 사실은 부자들이 결핍 교육을 못 해가지고 빈자되는 수가 많습니다. 2대, 부자 3대 간다고 하지만 2대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당대에서 끊기는 수도 있어요. 왜? 당대에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식들이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 때도 어땠습니까? 기업의 30대 재벌의 거의 절반 정도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재벌이 2대, 3대 가면서 사실은 결핍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어떤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길러준 자녀들이 너무 실실작전을 펴지 못하고 허하게 경영해가지고 쓰러진 경우 많고, 미국 유학파 돼가지고 물정이 너무 몰라가지고 그 경영자로서 이 부하들에 대한 거기 직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회사 말아먹은 경우 많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자녀를 독립하게 만들고 자녀에게 결핍 정신을, 자녀가 빨리 철들게 만들고 세상 물정 알고 위아래 알고 좌우 알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모 잘 만나서 가난 체험을 미리 했기 때문에 젊어 고생
늙어 부유함으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도와준 것 때문에 그냥 폐지 주어가지고도 자녀들한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손자들 용돈 주려고 자기는 속옷도 떨어진 옷 입고 그러면서도. 그런데 도와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결핍감을 가져야 돼요. 물론 부자 이병철도 성공하고 빈자 정주영도 성공했지만, 성공의 요인이 가난이다, 뭐 결핍이다, 부족이다, 부유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총체적인 그런 어떤 그 결과물이지만, 부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이, 그러나 가난도 중요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속해 주려고 너무 열심히 뭐랄까 벌고 안 쓰다가, 그 세대는 소비라는 개념이 없는 80대 90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장의차 기사하고 어느 계기에 한 몇 시간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부잣집에서는 부자가 좋아요. 그리고 착한 부자가 많고 좋은 부자가 많고, 예, 부잣집의 자녀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 일으키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살만한 집이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장의차가 출발 못하게 그 조의금 그거 가지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 재산 얘기를 하다가 어느 경우에는 정말 칼부림까지 나와가지고 응급실로 돌려가지고 가야 하는 이런 상황도 일어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끔찍한 사건이니까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경우도 봤다고 하면서 참 돈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상속재산 이를테면 자녀 둘인데 한 10억만 넘어가고 어찌고 그러면 시끄럽습니다. 재벌들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 그냥 중부자랄까요? 뭐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인데도 그거 이 갈래 잘 안 타주면 복잡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을 주려고 너무너무 아끼다가 자기도 망치고 자식도 망치고 그 친인척들도 얼굴 못 들고 다닌다고 이런 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참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가난도 재산이죠. 빚도 재산이에요, 사실은. 왜? 빚도 상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도 평균 인생 홍길동만 돼가지고 쓴 다음에 자녀들한테 1억씩만 줘도 좋기야.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밀어주는 게. 오히려 1억 안 주고 1억보다 더 위대한 정신, 위대한 자세를 물려주면 그것으로 10억 벌고 100억 벌고, 그 다음에 정신이 똑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멋지게 상속하는, 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길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생각보다 자산 적죠. 수명은 길죠. 쓸 곳은 많죠. 그러려면 자녀에게 돌아갈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 쓰고 가자고 뭐 하는 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생각이 변해서 자신과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사람들이 팍팍 늘어난 날이라고 봅니다. 아마 3년 뒤인 2026년에 조사하면 이게 24%가 아마 30% 이상 넘어가겠죠,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 자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멋지게 물려줄 구상을 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쓰고 가고, 그래서 의존심 안 갖게 만들고, 그러면 자녀도 독립하고 자신도 어느 정도 그런 대로 풍요롭게 살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